안녕하십니까. 직업상담사 1급 실기기출 보건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촬영 강의입니다. 여러분 교재 유형 1번에 있는 노동수요 분석과 유형 2번에 있는 노동수요 분석이 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 강의는 유형 1의 노동수요 분석을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 인원수를 구하는 공식에서 공식은 문제가 없는데 제가 계산식을 좀 잘못 적용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도표에 있는 숫자와 해석이 일부 수정이 됩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 강좌에 보면 첨부 파일이 있습니다. 그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제가 몇 쪽에 몇째 줄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 드릴 건데 그 부분을 첨부 파일에 있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PPT는 수정해서 만들어서 다시 재촬영하게 되었습니다.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두 번째 노동 수요 분석 들어갑니다. 다음 표는 어떤 시에 1차, 2차, 3차 산업이 나온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동 수요 분석은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 노동 공급 분석은 연령별, 성별, 학력별 이런 것들이 세팅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부족 인원율이 나오죠. 그 다음에 취업자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부가가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주어지는 겁니다. 문제에 주어지는 거고 각 산업별 1인당 부가가치는 얼마냐. 그 다음에 고용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부족 인원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공식을 문제에서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외우셔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노동 수요 측면에서의 노동시장을 분석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팅을 저는 크게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 계산을 하고 계산해서 도표 안에를 채운 다음에 통계상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통계상 분석의 특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안을 하는 겁니다.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크게 세 꼭지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라고 해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구하라 라는 소리인데 이제 계산할 때 그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도표에 넣으시면 됩니다. 자, 1차 산업의 부족 원인율은 3%, 3차 산업과 같습니다. 2차 산업의 부족 인원율은 5%로 1차, 2차, 3차 중에 가장 많습니다.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취업자 수도 보시면 단위가 1000명이니까 1640만 명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1640만 명은 취업자 수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도 3차 산업이 900억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1인당 부가가치, 고용유발계수, 부족인원수 이 내용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자, 이 내용은 공급 측면 앞에서 계산했던 겁니다. 이 앞에 강의에서 했던 내용이니까 충분히 숙지하셨을 것 같고 자, 여기죠. 자, 이 내용에서 문제의 수치 자료를 활용해서 어떤 시에 산업별 1인당 부가가치와 고용유발계수, 부족인원수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라고 이제 여기 안에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채우셔야 됩니다. 시험장에서. 자, 1인당 부가가치라고 하는 것과 고용유발계수 이 두 가지는 서로 역비례 관계가 되겠습니다. 1인당 부가가치, 1인당 어떤 노동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고용유발계수가 이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자, 1인당 부가가치는 고용유발계수와 역비례 또는 반비례라고 하죠. 반비례 관계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계산 방법은 우선 잠깐 놔두시고요. 여기 고용유발계수의 개념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잠깐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고용유발계수가 있는데 고용유발계수에서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이 10억 원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산업에 대해서 1차 산업이 됐든 2차 산업이 됐든 3차 산업이 됐든 간에 최종 수요
10억 원이 발생할 때 해당 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에서 직접 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의 수를 우리가 고용 유발 개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에 900억 원이 있었죠. 그러면 10억 원이 발생할 때 해당 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를 고용 유발 개수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용 유발 개수를 계산할 때 여기 아래 보면은 부가가치 GDP 부가가치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10억 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900억 원이면 여기에 90이 들어가야 되고 만약에 50억 원이다 그러면 5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인당 부가가치를 보시면 취업자 수분의 부가가치 이거 두 가지는 문제에서 주어졌었잖아요.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용유발계수 계산할 때 부가가치가 만약에 500억 원이다. 그러면 50을 여기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0억 원이 발생할 때 고용유발계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50억 원을 그대로 넣으시면 안 됩니다. 900억 원을 그대로 넣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가 10억 원이 기준이기 때문에 5를 넣든지 90을 넣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취업자 수는 주어졌었죠, 문제에서. 자, 여기 부족 인원 수인데 부족 인원 수에서 부족 인원율도 주어지죠. 만약에 부족 인원율이 5%다라고 한다면 1 마이너스 이게 뭐죠? 0.05죠. 100분의 5니까. 그래서 0.05를 해서 이게 0.95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분모를 잘 계산하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그대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취업자 수 곱하기 부족 인원율이 5%다 그러면 계산기에서 곱하기 5%를 눌러도 되고 곱하기 0.05를 하셔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 두 가지는 서로 반비례, 역비례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를 잠깐 한번 보세요. 고용유발계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 이는 1인당 노동생산성인 자, 앞에서 말씀드렸죠. 1인당 부가가치와 역의 관계를 보인다라고 했어요. 자, 1인당 노동생산성이 낮다. 자, 1인당 노동생산성을 1인당 부가가치를 하는데 그게 낮다. 그러면 같은 생산을 상출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동인력이 필요하겠죠. 노동생산성이 낮다. 1인당 부가가치가 낮으면 그만큼 더 많은 생산량을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노동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반비례, 역비례 관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인당 부가가치가 낮을 때 이것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동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수치를 계산할 때 이게 서로 역비례 관계로 나와야 돼요. 역비례 관계 1차, 2차, 3차가 역비례 관계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1인당 부가가치가 나오죠. 여기에 이제 빠졌네요. 단위가 1000명입니다. 항상 시험에서 인원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단위는 1000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한번 여기를 보셔요. 어디를 보시냐면 고용유발계수가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1인당 부가가치가 이렇게 돼 있죠. 1인당 부가가치가 높죠. 가장 높습니다. 맞죠? 고용유발계수는 가장 낮잖아요. 이해되셨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만약에 그렇게 안 나오면 잘못 계산하신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인당 부가가치가 높죠. 그러니까 여기서 비교했을 때 물론 이것이 3차 산업이 1인당 부가가치가 2차 산업보다는 더 적지만 여기 고용유발계수가 조금 더 많아졌잖아요. 1차 산업을 보면 더 극명해집니다. 1인당 부가가치가 낮죠. 그러니까 고용유발계수는 가장 높은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계산이 나와야, 결과가 나와야 계산을 잘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문제에서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 보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해져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대로 계산기 있는데 그대로 쓰면 안 되고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충실하게 써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됐습니다. 1인당 부가가치 1차 산업은
좀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310만 원이고, 그 다음에 2차 산업은 694만 원 정도 되죠. 3차 산업은 548만 원 정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용 유발 개수가 있는데, 고용 유발 개수는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읽을 때 어떻게 읽죠? 32만 1,800명, 그 다음에 14만 4,000명, 그 다음에 182만 200명, 18만 2,200명 이렇게 읽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읽어요? 4만 9,800명 이렇게, 그 다음에 37만 8,900명, 그 다음에 50만 7,200명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통계상 분석을 이 숫자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막 말씀드린 대로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기에 여러분들 쓰신 대로만 쓰시면 됩니다. 쓰신 대로 쓰시면 채점위원이 알아서 해석하실 거니까, 대신 여기 있는 숫자 콤마, 점 8, 점 2 이것을 정확하게 기록하시면서 써야 됩니다. 자, 그것도 여러분들한테 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계산식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 보시고요. 제가 이제 좀 오류가 있었던 게 이 부족 인원수에 오류가 있었다라고 했었잖아요. 이 부분을 좀 잘못 계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있는 것에서 여기 위에 있는 두 가지는 문제가 없는데 여기 있는 부족 인원수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표에서 이 부족 인원수만 좀 수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교재 부분을 수정하실 때. 그래서 첨부자료에 보면 여기에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시험장에 가서는 당황해서 좀 시간 좀 걸리시니까 시험장에서는 먼저 공식을 써 놓으세요. 시험이 시작되고 나서 공식을 써 놓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계산할 때 그걸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시죠. 1인당 부가가치는, 시작. 1인당 부가가치는 취업자 수 분의 부가가치. 고용 유발 개수는, 시작. 10억 원 곱하기, 10억 원 분의 취업자 수인데, 아까 이건 조심하라고 그랬죠.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빨리 넘길게요. 자,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죠? 5로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요 50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요 90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해 드렸고, 계산할 때 그 부분을 좀 조심하셔라. 이게 이제 10억 원이 발생할 때의 기준이니까 그렇게 계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요 부족 인원수는, 시작. 부족 인원수는 1 마이너스 부족 인원율 분의 취업자 수 곱하기 부족 인원율입니다. 이것도 문제에서 주어지죠. 이게 안 주어질 수 있어요. 취업자 수를. 유형 2에서는 취업자 수까지 구하라고 나오거든요. 그건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계산식이 끝났다. 그러면 이제 통계상 분석을 해야 됩니다. 통계상 분석 들어갑니다. 자, 세 가지로 분석하면 되죠. 첫 번째, 1인당 노동 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1인당 부가가치를 분석하고, 두 번째로는 여기 있죠. 고용 유발 개수가 나왔습니다. 고용 유발 개수 두 번째 분석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앞으로 가세요. 여기 부족 인원수가 나오죠. 산업별.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통계상 분석을 쓰시면 됩니다. 이거는 좀 수월해요. 왜? 여러분들이 계산만 해놓으면 통계상 분석은 쉬우니까 아주 수월한 건데, 이제 뒤에 있는 통계상 분석에 대한 특징과 대안, 그걸 잘 써야 되거든요. 자, 1인당 노동 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이제 1인당 부가가치다. 이렇게 말했는데, 부가가치 높은 순위 2차 산업, 그 다음에 3차 산업, 그 다음에 1차 산업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번 확인할까요? 자, 부가가치 보시면 이게 제일 높죠. 그 다음에 여기잖아요. 2차, 3차, 1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에 고용 유발 개수는 특정 산업에 대한 최종 수요 10억 원이 발생할 때 해당 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에서 직접, 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를 말한다. 굳이 이 고용 유발 개수를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요? 채점하신 분이 다 알아요. 고용 유발 개수가 이제 이런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고용 유발 개수에 해당되는 부분하고 여기 있는 2인당 부가가치랑 역비례 관계인 것은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이 중요하다라고 해요. 고용 유발 개수는 1인당 노동 생산성인 1인당 부가가치와는 역의 관계를 보이는데, 그 이유는 1인당 노동 생산성이 낮으면 같은 생산량을 산출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동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 이러한 근거를 앞에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것과 서로 반대로 이제 높은 수익이 나타나야 돼요. 자, 봐보세요. 2차, 3차, 1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차, 그쵸. 1차, 3차, 2차 이렇게 나타나야 되죠. 고용 유발계수 크기도 순서대로 나열하면 1차, 3차, 2차로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도출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파란색 부분이. 그래서 이 파란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역비례 관계에 해당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이유까지 설명한 다음에 이제 고용 유발 계수는 1인당 노동 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1인당 부가가치와 순서가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족 인원 수였습니다. 자, 부족 인원 수는 앞으로 잠깐 넘어갈게요. 자, 부족 인원 수를 보시면 여기 3차 산업이 가장 높죠. 그 다음에 2차, 그 다음에 1차예요. 자, 마지막으로 산업별 부족 인원 수는 기업의 노동 수요와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족 인원 수는 바로 기업에서 부족한 부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노동 수요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산업별 부족 인원 수를 크기수로 나열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3차 서비스업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2차, 그 다음에 1차 산업의 순서대로 나타났다. 하나 더 쓰고 싶으시다면 따라서 3차 산업에서 노동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자, 이걸 하나 더 쓰셔도 됩니다. 왜? 노동 수요에 대한 거니까. 부족 인원 수는 3차 산업에서 노동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하나 더 쓰셔도 된다. 자, 됐습니다. 통계상 분석에 대해서 마무리했고요. 지금 아마 여러분 교재에도 이게 2차와 3차가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통계상 분석으로 인한 특징과 대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째, 그 다음에 둘째,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가 서술을 할 때 약간 논리적인 측면이 부각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쓰는 방법이 좋습니다. 자, 1인당 부가가치 내용을 보면은 부가가치, 절대적 생산액 뭐 놔두시고 그냥 부가가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는 3차 산업이 제일 높았잖아요. 900억 원으로 가장 많지만 1인당 노동 생산성을 나타내는 1인당 부가가치가 있었죠. 이것은 2차 산업, 이게 가장 높다. 1인당 부가가치란 노동 일 단위당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노동 생산성, 그거 1인당 노동 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노동자 1인당의 부가가치액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1인당 부가가치입니다. 자,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노동력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어서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몇 차 산업이다? 3차 산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900억 원이니까. 따라서 2차 산업이 노동력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어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1인당 부가가치를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자, 1인당 부가가치에 대한 통계상 분석을 했을 때 여기에 1차 산업은 안 나오죠. 2차와 3차만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자, 1인당 부가가치가 높은 데가 이 두 군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도 마찬가지 여기가 500억 원으로 기억하고 여기가 900억 원으로 기억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분석을 주로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 뒷부분을 다시 보시면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이 높다. 자, 이게 이제 1인당 부가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인당 부가가치를 이야기하는 거다. 우리가 1인당 부가가치를 주로 이제 해석해야 되는 거니까 문제에서 그걸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노동력이 효율적으로 그만큼 이용되어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2차 산업이었죠. 1인당 부가가치가 2차 산업 이 부분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노동력이 이용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와 3차 위주로 정리를 쭉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산업별 고용 유발 계수입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1인당 부가가치와 역비례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래서 1차 산업이 가장 높다. 2차 산업이 가장 낮았죠.
자,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노동 생산성이 낮다면 같은 생산력을 산출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동 인력이 필요하니까 더 많은 취업 유발 개수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1인당 부가가치와는 반비례 관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즉, 같이 읽으세요. 취업 개수인 노동 유발 개수는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과는 역액관계에 있다. 꼭 이거를 써주시고요. 자, 이거는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왜? 앞에서 1인당 부가가치에 대한 설명을 잘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역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간단하게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산업별 부족 인원수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수정된 부분이겠죠. 이것도 수정된 부분이에요. 자, 산업별 부족 인원수는 2차 산업과 3차 산업이 가장 많았죠. 1차 산업이 가장 적었는데, 자, 앞에 위에 표에서 보면 부족 인원수의 경우 3차 산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업 등 3차 산업에서 구인의 어려움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부족 인원수니까 구인의 어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노동 수요가 높다라고 하는 측면은 구인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인의 어려움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또한 2차 산업이 부족 인원율이 5%로 제일 높았어요. 부족 인원율 생각나죠? 1차 3%, 3차 3%, 2차가 5%였습니다. 부족 인원율이 5%로 가장 높고 부족 인원수도 두 번째로 높았죠. 그래서 노동에 대한 수요가 3차 산업과 2차 산업에서 아주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 쓸 수 있겠죠, 여러분? 자,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이상호를 바탕으로 해서 모시의 노동 수요 측면의 대안, 항상 대안을 잊지 마세요. 제가 노동 공급의 분석에서도 대안을 제시했었잖아요. 그 대안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 대안이 마지막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두 가지 정도 쓰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제조업 등의 2차 산업과 서비스업 등의 3차 산업을 중심으로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자, 여기서 주로 우리가 통계상 분석했던 것이 2차와 3차가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차와 3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째, 2차 산업은 우리가 보통 제조업 분야가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클라크의 산업 분류가 있어요. 그 내용을 잠깐 볼까요? 이거 하기 전에. 자,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노동 수요 분석의 측면에서 참고 박스, 그러니까 공식 바로 아래 보면 클라크의 산업 분류가 있습니다. 클라크는 인간의 경제활동이 궁극적으로 자연 환경으로부터 필요한 자원을 얻고 이를 가공 제조한 후에 판매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것에 기초해서 채취활동, 제조 가공활동, 경제활동 등에 따라서 1차, 2차, 3차로 이제 분류하게 됐는데 우리가 자원을 얻는 것을 1차라 해요. 그 얻은 자원을 가공하는 것이 가공하고 제조하는 것이 2차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판매해야 됩니다. 판매 소비, 이게 이제 3차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자, 활동 중에 자연으로부터 직접 자원을 채취하는 산업이 농업, 임업, 어업, 목축업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바로 1차 산업이 됩니다. 2차 산업은 1차 산업에 채취한 자원을 가공, 제조하는 산업입니다. 제조업이나 건설업이나 광업 이런 것들에게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3차는 2차 산업에서 제조 가공한 거 있잖아요. 이걸 소비자가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활동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판매업, 서비스업, 그냥 금융업, 운수업 이런 것들에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2차 산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죠.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이야기를 해드려야 이 내용을 좀 와닿아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차 산업 중에 신생 고성장 산업들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자동화를 많이 하죠.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확대로도 고용이 증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동화가 되어서 생산성이 더 많아지는 측면이 있으면 그만큼 더 많은 인력이 요구될 수도 있어요. 이제 고용이 증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생 고성장 산업의 경우, 자, 통계에서 보았듯이 2차 산업, 제조업 등이 노동력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어서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했습니다. 그게 바로 1인당 부가가치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2차 산업 등의 부족 인원율이 5%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말은 어느 정도 노동 수요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2차 산업 분야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직업 지도, 그 다음에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실시로 적재적소의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고 기업 또한 노동 친화적인 경영으로 인력의 손실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자, 서울시에서는 강소기업이라는 것을 서울시에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강소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높고 그 다음에
노동 친화적인 워라밸이 잘 돼 있는 기업체를 말합니다. 재무 구조도 아주 탄탄하고요. 이런 것들이 강소기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2차 산업 분야의 강소기업들이 많이 존재할 것입니다. 이 강소기업을 갑자기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노동 친화적인 경영을 하는 데가 강소기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쓸 때 강소기업을 좀 더 많이 뭐랄까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을 해서 좀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또 많은 잠재적인 노동 수요자들이 노동자들이 이제 그 기업으로 이제 취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한 것들을 이제 근로 유인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 잘 되어 있으면 노동자들은 찾아오게 마련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좀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기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색깔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2차 산업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야기했는데, 2차 산업은 우리가 이제 그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되어서 많은 부분들이 2차 산업이 신생 고성장 산업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러면 많이 이제 4차 산업은 아시죠? 뭐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3D 프린터라든지 로봇공학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다 2차 산업과 연관성이 많습니다. 자동화가 되죠, 당연히. 그럼 여기에 많은 인재 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흥미와 적성에 맞는 어떤 직업 지도,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뭐 최근에는 뭐 이 반도체와 연관된 그런 뭐 산업들을 많이 육성하겠다 이렇게 정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직업 지도나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이나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동 친화적인 경영을 하는 기업들이 많아져서 이제 강소기업으로 선정이 되고 지원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노동 수요적인 측면의 부족 인원수나 부족 인원율이 더 낮아지겠죠. 자, 이제 3차 산업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3차 산업은 이제 2차 산업보다 1인당 부가치는 조금 낮았지만 고용 유발 개수가 더 높고 노동 수요가 높은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차 산업하고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2차 산업과 비교해서 부족 인원수도 가장 많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인당 부가가치가 3차 산업이 낮으면 2차 산업보다는 이제 고용 유발 개수가 높아지겠죠. 역비례 관계니까. 자, 여기에 이제 고용 유발 개수가 높아서 노동 수요가 높은 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족 인원 수요, 부족 인원수가 가장 높았어요. 가장 높았기 때문에 노동 수요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요구되는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경제 성장이 되면 우리가 보통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많이 변화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고요. 자, 이런 그 우리나라의 각 산업의 노동시장 살펴보면 이런 현상이 상당히 명확하게 드러나고, 3차 산업의 경기 변동에 따라서 저항력 노동 수요가 더 심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이게요. 저항력 노동자의 고용 안정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3차 산업은 서비스업, 판매업 이런 것이에요. 물론 여기에서도 고학력 노동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저학력 노동자분들도 일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학력 노동자분들에 해당되는 그런 일자리는 3차 산업에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의 이제 고용 안정 정책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 진보는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총 생산량을 높이지만 3차 산업 노동시장에서는 저학력 노동 수요의 감소로 실업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노동 정책도 필요하다.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연결되는 이야기. 고용 안정을 한다는 것은 실업을 감소시킨다는 거니까, 그래서 저학력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이분들이요. 자,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서 고학력 노동자의 수요의 증가를 유발하기 때문에 3차 산업에 필요한 인재 양성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학력하고 연관성을 좀 곁들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동 수요적인 측면에서 노동자들의 저학력, 그 다음에 노동자들의 고학력, 여기에 상당히 이제 실업의 방지, 그 다음에 고용 안정 정책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이 부분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 3차 산업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서비스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운수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판매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금융업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기 안에는 저학력 노동자의 수요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학력 노동자들의 수요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이렇게 고용 안정 정책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저학력 노동자 같은 경우는 실업의 문제와 아주 직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뭐 3차 산업이 막 변동하고 지금같이 상당히 경제가 힘들 때는 이 저학력 노동자들의 실업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지금 시기에 맞게 좀 잘 버무려서 이야기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의 포인트를 잡아서 말씀하시면, 글을 잘 작성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의는 제가 재촬영을 했습니다. 좀 여러분 교재에 오류가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바로 잡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혼돈되게 해서 좀 죄송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에 유형 2에서도 좀 이런 방법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첨부자리 올라가 있는 거, 그것을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수험생활하는데 혼돈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